근처의 철골 구조 물류 창고는 밤이 되면 온통 적막에 쌓입니다. 썰렁한 바닷바람이 창고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쇠붙이들을 울리고 새벽이면 컨테이너 트럭들의 굵직한 엔진 소리가 벽을 두들기며 하루를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야간 경비를 서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백성진이었습니다. 올해 59인 성진은 원래 하역 노동자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두에서 몸으로 때우며 살아온 그였지만 3년 전 허리를 다친 뒤로는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했지만 수술비가 부담스러워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해 지금 이 창고로 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성진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는 남자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서툴렀죠. 하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내 정선이었습니다. 올해 56인 선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물류창고로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선희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그녀만의 마음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성진과 선희가 결혼할 때는 양쪽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성진은 고졸의 하역 노동자였고 선희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온 처녀였거든요. 특히 선희의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성진을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런 장인어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성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그 장인어른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말이죠. 꿈속에서 장인어른은 늘 그랬듯 말없이 성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유난히도 아프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도 선희는 생계를 위해 나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어오는 것이 가게의 보탬이 되었죠. 성진의 경비 일당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기에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성진이 허리를 다친 뒤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작은 딸도 시집가서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오는 법이 없었죠. 자식들은 나 몰라라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네. 성진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며 선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허리 꺾인 남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성진은 평소처럼 창고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선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8시가 다 되어갔는데 아직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오면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드리는 것이 그의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창고 밖으로는 부산항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마치 거대한 기린처럼 목을 길게 뻗고 있고 컨테이너들이 레고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성진은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고 지금은 이렇게 작은 창고에서 밤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선희가 있었고 매주 금요일 밤 아내와 함께 나누는 도시락 시간이 그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희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최근에는 더욱 조용해진 것 같았고 가끔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희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평소와 달리 반찬이 성의 없게 들어있었거든요. 평소에 선희라면 절대 그럴 리 없는 일이었죠. 성진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선희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8시 10분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지만 성진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장인어른의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뭔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진은 그 소리만 들어도 선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의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선의가 들어섰습니다. 한 손에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성진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선의가 도시락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시락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어요. 늦었지요? 식당에서 일이 좀 늦어져서요. 선의의 말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지만 성진은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막 준비하던 참이었어요. 성진은 아내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의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락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지 성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젯밤 꿈과 오늘 아내의 이상한 모습이 겹쳐지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이 조용할 줄 알았던 그 밤에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도 선의는 변함없이 도시락을 들고 창고를 찾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점점 거세어지는 빗소리가 창고 지붕을 두드렸죠. 선의는 우산을 접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하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진은 아내를 맞으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전기포트에서 끓인 보리차였지만 추운 밤에는 그것만큼 고마운 것이 없었죠. 두 사람은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두부조림, 그리고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온 탓인지 선의의 볼이 유독 빨갛게 보였습니다. 성진은 아내가 감기라도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죠. 선의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성진의 눈에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두부를 찾았어요. 사장님이 서비스로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선의가 도시락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성진은 아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한 입 먹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선의가 만든 음식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이 창고에서 먹을 때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창고 외곽은 습기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진과 선의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았죠. 별다른 특별함은 없었지만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선의는 오늘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웃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는데 신혼인지 매일 손잡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죠. 성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들의 신혼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소박했지만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저 나이 때는 참 순수했지. 성진이 중얼거리자 선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순수해요. 매일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걸 보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으로는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가 들렸지만 창고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입구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차량이었죠. 성진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의도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창고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성진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비를 맞지 않으려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죠. 바로 본사회장 이태섭이었습니다. 그는 정기감사 차원에서 창고를 깜짝 방문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창고 내 묵은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성진은 회장을 보자 급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본사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는데 회장이 직접 이 시간에 나타나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은 성진의 인사를 받으며 창고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시오. 특별한 이상은 없었나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 순찰도 마쳤고요. 회장은 창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선의를 발견했습니다. 성진은 황급히 설명하려 했지만 회장의 시선은 온통 선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선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선 것입니다. 회장의 얼굴 표정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점점 놀라움으로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선의도 회장의 시선을 받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진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몇 걸음 더 다가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고 박문호 씨 따님이신가요? 갑작스러운 말에 선의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아는 것인지, 그것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아버지의 이름을 말이죠. 성진은 긴장하며 아내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제 아내입니다. 도시락만 전해주고 가는 길이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성진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선의는 깜짝 놀라 몸을 경직시켰고 성진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문호가 당신 아버지였군요. 이런 우연이,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성진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무언가 감추어진 과거가 갑작스레 자신과 아내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의는 회장의 품에서 벗어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문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었소.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은 상대이기도 하고.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성진과 선의를 본사 회장실로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 벽에는 부산항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창문이 있었고 또 다른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함께 찍은 한 남자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그때 자신은 무일푼의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부산에 내려온 25살의 태섭에게는 단 한 명의 동업자이자 형제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박문호였습니다. 문호는 선의의 아버지였습니다. 태섭보다 2살 많았던 문호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 마음이 깊었죠. 두 사람은 작은 창고 하나를 빌려 수입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짐을 나르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많았고 겨울에는 연탄도 제대로 사지 못해 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죠. 회장은 당시의 기억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문호는 항상 먼저 출근해서 창고를 정리했고 마지막에 퇴근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돈 계산에서도 한 푼 한 푼 틀리는 법이 없었고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았죠. 태섭이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할 때면 문호가 항상 뒤에서 수습해 주었습니다. 둘은 정말 찰떡궁합이었어요. 내가 앞에서 영업을 하면 문호가 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했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점차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문호의 성실함과 태섭의 추진력이 만나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창고도 하나에서 3개로 늘어났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수 회사의 기틀을 세워나갔습니다. 회장은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둘이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기뻐했던 일, 새 창고를 얻었을 때, 문호가 손수 페인트 칠을 했던 일, 직원들과 함께 송년회를 했던 일들 말이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회사에는 제2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호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문호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제2이사는 교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문호 명의로 개설된 비밀 통장이 있다는 것, 거래처와 따로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섭도 문호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업자를, 형제 같은 사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2이사의 말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고 결정적으로 문호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문호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데 회장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문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분위기도 점점 문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호가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고소장, 사실 내가 아닌 제2이사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문호를 믿었어야 했는데 결국 내 손으로 내쫓아버렸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문호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후 모든 지분을 빼앗기고 홀연히 사라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진실도 말했죠. 실제로는 제2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문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찾느라 조용히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호 명의의 통장에 들어있던 돈도 사실은 제2이사가 문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문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으니까요. 그는 문호가 죽었다는 사실도 그가 시골의 작은 감자밭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문호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딸이라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선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내쫓고 죄인으로 만들고 이제 와서 속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성진과 선희가 살고 있는 작은 연립주택 앞에는 낯선 차량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골목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죠. 해운회사에서는 회장의 숨겨진 딸이 지분을 상속받는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찾아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자신들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사실 그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선희가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성진도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집 전화기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에서 걸려오는 인터뷰 요청, 변호사들의 상담 제의, 심지어 사기꾼들로 보이는 수상한 전화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선희와 성진은 결국 전화선을 뽑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8시쯤 집 앞에 또 다른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녀였습니다. 회장의 큰아들 이준호와 둘째 딸 이미경이었죠. 두 사람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이 문을 열자 준호가 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미경의 얼굴에도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회사 경영에 관여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선희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혼외 자식이냐? 준호의 첫마디였습니다. 선희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진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선희가 그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요? 정신 차려요. 난 내 아버지 박문호의 딸이에요. 하지만 준호와 미경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냐?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이용해서 말이야. 준호는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예정이었는데 선희의 등장으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로 보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다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궈놓은 회사인데. 선희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성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요 지분을 물려받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선희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회사를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져간다고. 절대 그럴 순 없어.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었는데 지분 구조가 바뀌면 자신의 위치도 불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 맞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실랑이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선희가 회장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선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성진은 아내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회사 내부 정보까지 들먹이며 선희를 압박했습니다. 회장이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 의료진들도 회장의 판단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에 의존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틈을 타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선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는 변호사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처할 경험도 없었거든요. 미경은 더 나아가 협박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거예요. 결국 준호와 미경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아내 곁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지만 그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죠. 성진과 선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미 회사 임직원들과 회장의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회장의 병명은 말기암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회장이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를 미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다가 병을 키운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몇 주 정도밖에 없을 것 같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회장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성진을 보자 간신히 손을 들어 부르더니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 안엔 나와 문호가 썼던 동업 서약서가 있다. 그 안에 분명히 적혀 있을 거야.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쪽이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5챕터 수정된 버전 마이너스 2500자. 회장의 말을 들은 성진은 그날 밤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안쪽에 있는 작은 금고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열쇠를 돌리자 쉽게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놓인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성진이 그 서류를 꺼내 펼쳐보니 정말로 동업 서약서였습니다. 1972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태섭과 박문호 두 사람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졌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서약서에는 두 사람이 동업자로서 지켜야 할 여러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조항이 성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세상을 등지면 남은 자가 그 가족의 삶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진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약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증까지 받은 문서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또한 금고 안에는 서약서와 함께 당시의 사업계획서, 초기 투자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들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편지들을 읽어보며 놀랐습니다. 문호가 태섭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업에 대한 열정과 함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딸 선희에 대한 걱정이 많이 담겨 있었죠. 태섭아,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자. 내 딸 선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문호의 편지를 읽으며 성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진은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지만 성진을 보자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진이 서약서를 보여주자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문호와 내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지내던 시절에 쓴 거야. 젊은 시절 우리는 정말 순수했어. 회장은 과거의 기억들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던 그날 밤의 이야기, 두 사람이 미래에 대해 나눈 꿈들, 그리고 서로의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겠다고 약속했던 일들을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 준호와 미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유언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야. 그냥 옛날에 쓴 개인적인 약속일 뿐이라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변호사는 서약서를 검토해 보더니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50여 년 전에 작성된 문서이고 현재의 상속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약서가 정식으로 공증을 받은 문서라는 점, 그리고 당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문서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었죠. 준호와 미경은 즉시 법정 다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사를 뒤흔드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회장이 말기 암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모든 결정을 무효화시키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몰아붙일 거야. 그래야 이 모든 게 무효가 되니까. 미경의 말에 성진과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들이 이런 법정 다툼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더 나아가 회사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장의 결정을 번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회사 내부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회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된 직원들 중에는 박문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회장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섰습니다. 박 과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회장님이 그분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한 고참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문호가 회사를 떠날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호가 억울해하면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던 모습,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사라진 모습을 말이죠. 또 다른 직원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제2이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문호를 모함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2이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회장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미경은 그런 증언들조차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이 회장에게 아부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숨겨진 과거와 뒤늦은 속죄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언론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포장했고 어떤 언론은 재산 다툼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성진과 선희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선희가 혼자 회장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말이죠. 선희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의 차갑고 날선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무엇보다 회장의 진심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 그리고 갑작스럽게 바뀐 현실에 대한 혼란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성진은 그런 아내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서민이었고 갑자기 휘말린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회장을 만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진이 만류했지만 선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말이에요. 선희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회장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의 야경이 병실 창문 너머로 보였고 그 불빛들이 회장의 야윈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본 회장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선희는 병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죠. 병실 안에는 의료기기들의 작은 소리들만 들렸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정말 그런 건가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회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문호의 딸이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선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죄라는 확실한 증거를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증거를 보여주세요. 회장은 선희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민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선희 씨, 그게 꼭 필요할까요?
나중에 당신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지금 당장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선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당장 알아야 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했던 분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더 이상 남의 말만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회장은 선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부축해주자 회장은 간신히 침대 옆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으신 거죠? 네, 꼭 봐야 해요.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회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낡은 가죽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 것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내가 평생 간직해온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걸 보시면 더 괴로우실지도 몰라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장부였습니다. 1970년대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표지는 낡았지만 안의 내용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선희가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쓴 글씨였습니다. 선희는 손을 떨며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아버지 박문호의 이름으로 된 여러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입계약서, 정산표, 그리고 문호에 잡힐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쓴 거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늦은 밤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내려가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몰랐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를 넘기다 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문호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제2사 거래 내역 확인 필요, 장부 불일치 부분 재검토, 의심스러운 거래처 조사 중 같은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그 메모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제2사의 횡령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아버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문호는 그 사실을 나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2사가 먼저 문호를 고발한 거였죠. 나는 그때 증거만 보고 판단했어요. 문호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는데. 선희는 장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동업자를 보며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봉투에는 장부 외에도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문호가 회장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는데 그 내용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태서봐, 나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해왔는데 나를 믿어달라. 내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선희가 자라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선희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선희가 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문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딸인 당신에게도 말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요. 선희는 장부와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너무 늦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호가 받았어야 할 몫을 당신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선희 씨, 꼭 그래야 할까요? 이 모든 일이 당신에게 큰 부담이 될 텐데. 선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받으셨어야 할 것을 제가 받는 게 당연해요. 그것이 내가 문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예요. 선희는 장부와 편지들을 안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진이 아내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희가 성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용서하고 싶어졌다면 나도 당신 아버지를 이해해보려 해요. 우리 함께해요. 복도를 걸으며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회장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회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법적 수속을 서둘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동업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또렷할 때마다 변호사와 만나 서류를 검토했고 동업서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당시 공증을 받았던 기록과 함께 회사 설립 당시의 모든 문서들이 서약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미경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회장이 의식을 잃기 전에 모든 결정을 번복시키려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연일 경론이 벌어졌고 의료진들까지 곤란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래된 이사들 중에는 박문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회장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창립 멤버였던 김 이사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문호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횡령을 했다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됐죠. 회장님이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미경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심각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을 담당하는 주치의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회장이 신체적으로는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명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었죠. 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50여 년 전의 동업서약서가 현재까지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긴급 심리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소집되었고 당시의 법적 요건과 현재의 상속법 사이의 적용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와 미경 측 변호사들은 서약서가 단순한 개인적 약속에 불과하며 현재의 상속법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장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반면 회장 측 변호사들은 서약서가 정식으로 공증을 받은 법적 문서이며 당시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계약 이행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희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아버지 박문호의 딸임을 증명해야 했고 회장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선희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회장과의 동업에 대해 자주 언급했던 내용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독립적인 필적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서약서에 적힌 박문호의 서명과 필체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정 결과 서명과 필체 모두 진짜로 판명되었고 서약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과거사와 뒤늦은 속죄라는 스토리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대체로 회장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마지막 카드로 회장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밀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회장은 치매나 정신적 장애가 없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온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법원은 동업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0여 년 전에 작성되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이며 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승계인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동업자 간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침내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장의 지분 중 일부가 선희에게 정식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분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성진과 선희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말랐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호야, 나 이제야 약속을 지켰다. 너의 딸이 내 딸처럼 나를 용서해줬다.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평생을 품고 살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아버지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 순간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멀리서 문호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은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죄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마침내 안식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부산항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배의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미경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후 성진과 선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들에게 물류 파트 중에서도 특별한 부문을 맡겨주었습니다. 바로 장애인 고용과 지역 고용 지원 부문이었습니다. 이는 회장이 생전에 성진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성진은 허리 부상으로 주저앉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서 있던 그 자리를 이제 누군가가 새로 설 수 있도록 해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작은 사무실 한쪽 벽에 아버지 박문호의 사진을 정중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회장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동업자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다. 인생을 함께 걸어간 두 개의 발걸음이다. 이 글귀는 회장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선희는 이 말을 통해 아버지와 회장 사이의 진정한 우정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성진은 허리 부상으로 일반적인 육체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검수 작업, 서류 정리, 간단한 포장 업무 등이었습니다. 선희는 그런 직원들의 복지와 적응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기존 직원들 중에는 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진과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희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들의 부서는 회사 내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성진과 선희가 직원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모습이 회사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자극을 받았습니다. 성진은 매주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무상 어려움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직접 듣고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고 어떤 직원은 작업 환경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성진은 가능한 모든 요구를 수용하려 했습니다. 선희는 직원들의 가족들과도 소통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의가 받은 지분으로 얻는 수익을 모두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선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희의 일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회사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성진과 선희의 부서는 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오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직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던 장애인 직원들이 점점 당당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보내는 감사 인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한 직원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출근하는 걸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선희님과 성진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과 선희는 옛날 그 물류 창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성진이 경비를 설 필요가 없어졌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고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뀐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창고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철골 구조의 건물이었고 바닷바람이 사이사이를 파고들며 쇠붙이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장소였습니다.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항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진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마침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는 박문호와 이태섭이 다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꿈을 키워나가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말이죠. 어쩌면 지금도 그들은 옛날 그 부두에서 다시 한번 함께 박스를 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진과 선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박문호의 딸로서 그리고 이태섭의 마지막 소원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황혼일세가 전해드렸습니다.